1935년 경성.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순희에게 처음 마주한 경성의 모습은 거대하고 소란스러운 괴물과도 같았다.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전차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서양식 건물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 나붙은 알아볼 수 없는 일본어 간판들. 순이는 기차역에 내린 순간부터 주눅이 들어 낡은 보따리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그녀가 일하게 될 곳은 북촌에 위치한 거대한 기와집이었다. 집주인 김윤식 대감은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료로 친일파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었다. 마을의 주선자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을 때 어머니는 탐탁지 않은 얼굴을 했지만 굶주리는 동생들을 위해 순이는 경성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위압적이었다. 서양식으로 개조된 응접실과 전통미를 간직한 안채가 기묘하게 어우러져 시대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곳에서 순이는 처음으로 주인 식구들을 만났다. 주인어른 김윤식 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닫힌 입술을 가진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는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주인은 늘 불안한 듯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집안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리고 도련님 김정현이 있었다.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는 하얀 셔츠에 말끔한 양복 바지를 입은 신식 멋쟁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그는 순이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순이를 그저 가구의 하나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순이의 일과는 고되고 외로웠다. 그녀는 행랑채의 작은 방에서 지내며 동이 트기 전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밤 찾아오는 정체 모를 공포였다. 모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고 거대한 집이 깊은 침묵에 잠기는 자정이 되면 순이는 어김없이 그 소리를 들었다. 2층에서 시작되는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고요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발소리는 언제나 집의 가장 깊숙한 곳 창고로 쓰이는 지하로 향했다. 바로 도련님 김정현의 발소리였다. 처음 며칠간 순이는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도련님은 대체 저 깊은 밤 어두운 지하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무서운 상상들이 피어났다. 시골에서 어른들에게 들었던 부잣집 도련님들의 흉흉한 소문들이 떠올랐다. 혹시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일본 순사들도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라도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밤 순이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도련님의 셔츠 소매에서 붉은 얼룩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피다. 피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 다음 날부터 순이는 도련님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냉정하고 무심한 도련님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를 치고 서양에서 건너온 유행가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언제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늘은 밤이 되면 더욱 짙어졌다. 어느 날은 지하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또 어느 날은 억지로 무언가를 참는 듯한 낮은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순이는 이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자신도 언젠가 저 지하실의 비밀과 함께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알아봐야만 한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순이는 결심했다. 그녀는
그저 돈을 벌러 온 시골 처녀였지만 이대로 끔찍한 비밀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련님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야만 했다. 오늘 밤 다시 그 발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뒤를 쫓아가 보기로 했다. 어떤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더 이상 무지 속에서 공포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촛불 아래 순이는 자신의 작은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여리고 작은 심장이 시대의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기 위해 비장하게 뛰고 있었다. 며칠 동안 순이는 낮에는 묵묵히 일을 하고 밤에는 공포에 떨었다. 도련님의 비밀스러운 밤 외출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순이의 상상 속 괴물은 점점 더 끔찍한 모습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섣불리 행동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기회는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에 찾아왔다. 천둥 소리가 기왓장을 흔들고 빗줄기가 세차게 마당을 때렸다. 이런 밤이라면 자신의 작은 발소리쯤은 빗소리에 묻혀버릴 터였다. 그날도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소리나지 않게 행랑채의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안채의 툇마루 밑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도련님 김정현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익숙하게 지하로 향하는 문으로 사라졌다. 순이는 그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몇 분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다. 곰팡내와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래쪽에서는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이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굳게 닫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가 밤새 상상했던 그 어떤 끔찍한 장면과도 달랐다. 지하실 안에는 고문 도구도 핏자국도 없었다. 대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등삭이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종이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종이 위에는 그녀도 읽을 수 있는 굵은 한글이 적혀 있었다. 대한독립 만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다른 한쪽에는 나무 상자들이 가득했다. 상자 겉면에는 상해, 만주 같은 지명들이 적혀 있었다. 도련님과 그와 비슷해 보이는 젊은 청년 2명이 그 상자들 앞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로 보낼 자금이 거의 다 모였네. 문제는 이 자금과 인쇄물들을 어떻게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 국경까지 옮기느냐 하는 것이야. 도련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냉정하고 오만해 보이던 얼굴에 지금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친일파 고관대작의 아들 신식 멋쟁이 도련님이 독립운동가였다니. 그녀가 피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단을 찍어내던 붉은 잉크였고 고문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등사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자금 상자를 옮기는 소리였던 것이다. 모든 오해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존경심이었다. 저 차가운 가면 뒤에 저렇게 뜨거운 심장을 숨기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구나. 순이가 감정에 휩싸여 넋을 잃고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딛고 있던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스웨스. 지하실 안의 대화가 즉시 멈추었다. 세 쌍의 날카로운 눈이 동시에 문틈을 향했다. 순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순간 지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정현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순이의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겼다. 다른 청년 하나는 재빨리 그녀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네오는 누구냐? 정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낮에 보았던 냉소적인 도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적을 마주한 맹수처럼 날카롭고 위험했다. 언제부터 엿듣고 있었지? 일본 헌병의 끈아풀이냐? 아, 아닙니다. 저는 순이는 극심한 공포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청년들은 그녀가 겁에 질린 척 연기하는 외놈의 앞잡이라고 생각한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녀를 여기서 처리해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죽음의 공포가 순이를 덮쳤다. 하지만 그 공포를 뚫고 방금 전 지하실에서 보았던 광경과 그들의 뜨거운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건 분들이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만 이분들의 위대한 일이 나 때문에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순이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나리,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발, 저 같은 미천한 것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조선은 독립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절규는 지하실의 축축한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정적, 총구를 겨누고 있던 청년도, 그녀를 신문하던 정현도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들은 순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말은 어눌하고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조국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현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순이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서 거짓이나 배신 대신 오직 순수한 공포와 더 순수한 열망을 발견했다. 그는 옆의 동지에게 손짓으로 총을 내리게 했다. 그리고는 다른 동지들에게도 눈짓을 보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밖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통해 조용히 사라졌다. 지하실에는 정현과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순이 단둘만이 남았다. 정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지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적인가 아군인가? 새로운 위협인가? 아니면 예기치 못한 희망인가?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순이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그리고 순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첫 질문을 던졌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날 밤 이후 거대한 기와집 안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순이에게 김정현 도련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낮에는 여전히 하인과 주인으로 서로에게 무심한 척 행동해야 했지만 모두가 잠든 밤 지하실에서 마주하는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순이를 더 이상 하녀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순이 동지, 내가 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오. 처음으로 단둘이 지하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정현은 말했다. 이제 이 비밀을 안 이상 순이 동지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오. 내가 동지들을 시켜 조용히 이곳을 떠나 시골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 아니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 위험한 길을 우리와 함께 가겠소. 그것은 선택의 기회였지만 순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다. 굶주림을 피해 경성에 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도련님. 아니, 동지, 저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에 정현의 눈빛이 복잡하게 빛났다. 그는 이 순박한 시골 처녀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날부터 순이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정현은 그녀에게 일본 순사들, 특히 사복을 입고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헌병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암호를 해독하는 법이나 동지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눈짓과 손짓 같은 것들도 알려주었다. 순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어눌했던 말투는 점차 또렷해졌고 늘 불안에 떨던 눈빛에는
총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현은 순이에게 첫 번째 임무를 맡겼다. 내일 아침 종로시장의 광명 상회로 가서 이 꾸러미를 주인장에게 전해주시오. 그가 내민 것은 평범한 약초 꾸러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동지들에게 보낼 긴급 연락책과 약간의 자금이 숨겨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저 물건을 전해주고 주인장이 오늘 날이 참 좋구려라고 말하면 어제 내린 비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 그 외의 말은 절대 섞지 마시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집을 나섰다. 평범한 하녀의 심부름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낡은 저고리를 입고 장바구니를 들었다. 종로로 향하는 전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평범한 행인처럼 보이는 저 남자는 혹시 사복헌병이 아닐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일본어 소리에 괜히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종로시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순이는 인파를 헤치고 겨우 광명상회라는 낡은 간판을 찾아냈다. 가게 주인은 인상 좋은 늙은이였다. 순이가 약초 꾸러미를 내밀자 그는 물건을 받아들고는 순이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날이 참 좋구려. 순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어젯밤 정현과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암호를 내뱉었다. 어제 내린 비 덕분입니다. 주인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무는 성공이었다. 순이가 가게를 나와 다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갈 때 그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와는 다른 거대한 목적의 일부가 되었다는 벅찬 희열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지렁이 시골 처녀가 아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동지다. 집으로 돌아오자 정연이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누구도 보지 못하게 그녀의 손에 작은 약과 하나를 쥐어주었다. 수고했다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깊어졌다. 낮에는 차가운 도련님과 순종적인 하녀였지만 밤에는 같은 이상을 꿈꾸는 동지였다. 정연은 그를 잘 모르는 순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순이는 정연에게 시골에서 배운 다친 곳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을 알려주었다. 위험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유대감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굳건하고 애틋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신문에는 종로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조직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체포된 명단 속에는 순이가 지하실에서 보았던 청년의 얼굴이 있었다. 그날 밤 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현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고 안주인의 기침 소리는 더욱 잦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주인어른 김윤식 대감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그날 이후 아들인 정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아들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순이는 불안했다. 주인어른은 과연 아들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결정적인 사건은 비가 내리는 또 다른 밤에 일어났다. 상해에서 온 새로운 연락책이 급히 정현을 찾아왔다. 지하실은 너무 위험했기에 그들은 정현의 서재에서 만나기로 했다. 순이는 복도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윤식 대감이 예고도 없이 서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야식으로 보이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순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금 그가 서재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순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찻잔을 든 쟁반을 들고 김윤식 대감의 앞으로 달려가다가 일부러 그의 발치에서 크게 넘어졌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찻잔과 쟁반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무엄한 것을 봤나. 김윤식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의 모든 신경이 순이에게로 쏠렸다. 소란을 틈타 서재 안에 있던 연락책은 창문을 통해 무사히 빠져나갔다.
순이는 매서운 꾸지람을 들으며 깨진 찻잔 조각을 치웠다. 손끝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정현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말없이 순이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피 흘리는 손에서 가장 날카로운 사기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순이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눈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동지를 향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집 밖의 적보다 어쩌면 집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운 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순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다. 김윤식 대감은 아들 정현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듯했고 정현은 그런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순이는 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종로에서 체포된 동지는 일본 헌병대의 무자비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조직에 대한 단서를 조금 흘리고 말았다. 그는 정확한 이름과 장소는 말하지 않았지만 총독부 고관대작의 아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일본 헌병대의 다나카 경감은 노예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그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총독부 내의 모든 조선인 고관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들의 자제들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곧 동경 유학파 출신의 늘 최신 유행을 좇으면서도 어딘가 그늘이 있는 청년 김정현에게로 향했다. 폭풍이 몰아치기 바로 전날 밤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정현은 지하실에서 순이가 다친 손을 직접 치료해주고 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작은 손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들의 손이 스칠 때마다 순이의 심장은 작게 내려앉았다. 미안하다. 정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아닙니다, 도련님.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이제 도련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동지이지 않습니까? 그녀의 당찬 대답에 정현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따뜻한 미소였다. 그 순간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잠시나마 온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곧 상해로 보낼 막대한 양의 자금을 정리해야만 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험한 임무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정현과 순이가 마지막 자금 상자를 꾸리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어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일본어로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헌병이다. 문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겠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젠장. 정현이 욕설을 내뱉었다. 지하실은 그들의 요새였지만 동시에 완벽한 함정이기도 했다. 그는 순이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순이야, 저쪽 비밀 통로로 어서 피해. 실례습니다. 도련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위층에서는 이미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윤식 대감의 녹이 어린 목소리와 안주인의 비명, 그리고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일본 헌병들은 이미 집 안으로 난입한 것이었다. 이 무쇠운 무례한 짓인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 따위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닥치시오 김대감. 당신의 아들 김정현이 독립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집안 전체를 수색하겠다. 다나카 경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현과 순이는 필사적으로 증거물들을 숨기기 시작했다. 등사기 위에는 낡은 천을 덮었고 전단 뭉치들은 석탄 더미 아래에 밀어 넣어놓았다.
하지만 수많은 쫄은 자금 상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요란한 군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꽝, 꽝, 꽝. 헌병들이 지하실 문을 도끼로 부수기 시작했다. 정현은 순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조국과 동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육중한 나무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먼지더미 속으로 총을 든 헌병들이 지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다나카 경감이 서 있었다. 그는 지하실 안의 풍경 겁에 질린 순이와 그녀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선 정현, 그리고 미처 다 숨기지 못한 자금 상자들을 보며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가자스간. 다나카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친일파의 탈을 쓴 더러운 쥐새끼를 말이야.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전원 체포하라. 총구들이 일제히 정현과 순이를 향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안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다. 그들의 위대하고도 비밀스러웠던 싸움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절망적인 정적이 지하실을 감쌌다. 다나카 경감의 입가에 걸린 잔인한 미소는 그들의 패배를 확인시켜주는 낙인과도 같았다. 정현은 권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단 한 놈이라도 더 저승길 동무로 데려갈 생각이었다. 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 멈추시오. 계단 위에서 천둥과도 같은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 하나에 총을 겨누고 있던 헌병들마저 움찔하며 계단 쪽을 돌아보았다. 김윤식 대감이었다. 그는 조금 전에 분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늘하고 침착한 얼굴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에는 총독부 고관대작의 위엄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기세가 서려 있었다. 다나카 경감 소란이 심하군. 찾던 것이 이것들이요. 그는 태연하게 지하실 안에 자금 상자들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정현과 겁에 질린 순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다나카 경감만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하실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오. 내 아들은 이 미천한 계집은 아무것도 모르오. 뭐라고요? 다나카는 코웃음을 쳤다.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대감. 대감 같은 대표적인 친일파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을 리가 없지 않소. 독립운동 자금이라니 가소롭군. 김윤식 대감은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다나카 자네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법이지. 내가 외놈들의 개가 되어 충성을 바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왕국을 건설할 자금을 모았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나.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상자 하나를 발로 찼다. 상자가 열리며 그 안에서 돈다발과 함께 두루마리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것들을 확인해 보시오. 저것은 독립자금이 아니라 총독부 내에 다른 일본인 고관들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와 그들을 협박하여 뜯어낸 검은 돈이오. 나는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척하며 그들의 약점을 끌어모아 나만의 제국을 세우려 했을 뿐이다. 다나카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부하에게 문서들을 확인시켰다. 문서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개인의 권력욕과 탐욕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김윤식은 심지어 자신의 서재에 있는 비밀 공간까지 알려주며 그곳에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구국의 영웅이 아닌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다나카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가장 그럴듯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아들과 아들이 지키려 했던 대의를 위한 그의 마지막 연극이었다. 정현과 순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정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냉대와 감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가장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다나카는 김윤식 대감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주범을 체포하는 공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김윤식 대감이 아들 정연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낮은 목소리는 오직 정연의 심장에만 박혔다.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국의 운명을 넘기는 마지막 유언이었다. 정연은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넓은 등이 계단 위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몇 주 후 경성의 신문들은 일제히 친일파 거두 김윤식의 배신과 탐욕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그는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손가락질받는 희대의 배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독립운동의 명맥은 끊기지 않았다. 일본 경찰의 감시가 사라진 집 그 깊은 지하실에서 정연과 순이는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철없는 도련님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짊어진 침착하고 강인한 지도자였다. 순이는 그런 정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국의 새벽을 열기 위해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드는 굳건한 동지였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지하실의 낡은 지도 앞에 서 있었다. 만주로 향하는 새로운 자금 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두 사람의 젊은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성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고 어두웠다. 하지만 가장 깊고 어두운 그 지하실 안에서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위대한 사랑이자 희망의 불꽃이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명그룹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다. 한때 업계를 호령했던 거인의 그림자는 연일 터져 나오는 악재 속에서 속절없이 흐려졌다. 핵심 기술 유출, 해외 수주, 실패 주가 폭락.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룹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룹의 총수 박태준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었다. 비상경영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의 비서 오수진 실장이었다. 회장님, 주주총회 관련 자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은행장과 미팅이 있으십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박 회장의 그림자 역할을 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으며 일 처리는 완벽했다. 박 회장에게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동지이자 무너져가는 왕국을 함께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박 회장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수지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하고 냉철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그녀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작성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추가 자료 필요. 메시지를 전송하고 삭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초. 그녀는 다시 완벽한 오수진 실장의 얼굴로 돌아와 박 회장에게 드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유학을 마치고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아들 지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내부 스파이가 있다는 게 확실한데 왜 아무 조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젊고 혈기왕성한 아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아버지가 늙고 나약해졌다고 생각했다. 조용히 해라. 내가 알아서 한다. 박태준 회장의 대답은 짧고 무거웠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깊은 골은 그룹의 위기와 함께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준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그의 입에 쏠렸다. 아들 지훈과 임원들은 그가 마침내 반격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단상에 선 박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명그룹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희 대명그룹은 오늘부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산 신청. 그 단어가 발표되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아우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아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아버지를 그는 결코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박태준 회장은 굳건히 서 있었다. 모두가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자신의 왕국 전체를 미끼로 던져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배신자를 잡기 위한 한 노예한 승부사의 가장 위험하고도 장엄한 마지막 도박의 시작이라는 것을. 박태준 회장의 파산 신청 선언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왔다. 대명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그룹과 거래해온 협력업체들은 연쇄 부도의 위기에 내몰렸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대명그룹 본사타워는 이제 채권당과 실직한 직원들의 절규,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카메라, 플래시만이 가득한 유령의 성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에서 박태준 회장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혹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아들 지훈은 그런 아버지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와 울부짖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까? 평생을 존경했던 제 아버지는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하지만 박 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아들에게 더 큰 절망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결국 지훈은 이제 대명그룹도 아버지도 제게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다. 박태준 회장은 이제 완벽하게 고립된 패배한 늙은 사자처럼 보였다. 이 모든 비극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오수진 실장이었다. 그녀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 성난 주주들과 채권단 앞에서는 회장의 방패가 되어주었고 복잡한 법정 관리 절차와 자산 매각 서류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했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는 박 회장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어느 늦은 밤 텅 비고 불 꺼진 집무실에 박 회장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는 직접 끓인 따뜻한 죽을 그에게 내밀었다. 회장님, 식사는 하셔야 합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떠나도 저는 끝까지 회장님 곁을 지킬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게 단순한 상사를 넘어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충성심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빛나는 듯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박 회장마저도
순간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확신했다. 박태준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지난 10년간 꿈꾸어왔던 그림이었다. 이제 마지막 한 조각만이 남아있었다. 한편 박 회장은 모두가 잠든 밤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깨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패배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냉철한 승부사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비밀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법정 관리를 통해 그는 그룹의 모든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진짜 노리는 것은 단 하나였다. 대외적으로는 그저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기술 특허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프로젝트 키메라. 그는 이 기술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영원한 경쟁자이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을 넥소스의 최진혁 대표. 최진혁은 프로젝트 키메라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보를 최진혁에게 전달해줄 스파이는 반드시 움직일 것이었다. 자산 매각을 위한 마지막 경매가 바로 그 덫이었다. 그의 생각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최진혁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박태준 그 늙은 호랑이도 이제 끝이군. 그는 자신의 스파이 오수진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경매에 나올 프로젝트 키메라의 최종 기술 사양과 박태준이 설정해놓은 내부 최저 입찰가를 알아내. 그의 미래까지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야. 마침내 대명그룹의 마지막 자산인 프로젝트 키메라의 특허권에 대한 비공개 경매 날짜가 공고되었다. 그것은 대명그룹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 회장은 마지막 정리를 한다며 오수진을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기밀 데이터가 담긴 암호화된 USB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눈빛은 신뢰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우리 그룹의 마지막 유산 1세 5 실장. 자네 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게. 경매 절차에 필요한 데이터니 법정관리인 측에 잘 전달해주게나. 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오수진은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신뢰를 받는 자신의 모습에 잠시나마 진짜 슬픔을 느꼈지만 이내 아버지의 복수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받아든 그 USB가 사실은 덫의 마지막 조각이라는 것을. 박 회장이 설치해둔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특허권에 대한 비공개 경매가 열리는 날, 경매장은 법원이 지정한 한 법무법인의 대형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 기업이 참여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사실상 신흥 강자 넥소스와 그 정체가 베일에 쌓인 오리온 컨소시엄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박태준 회장은 경매장 가장 뒷자리에 마치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패배한 듯한 모습은 한때 재계를 호령했던 제왕의 초라한 마지막을 보여주는 듯 했다. 아들 지우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경매에 참석하지 않았다. 넥소스의 최진혁 대표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박태준 회장을 흐깃 쳐다보았다. 늙은 호랑이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사냥은 자신의 몫이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특허권 시작가 5천억 원입니다. 경매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진혁이 손을 들었다. 6천억. 그러자 곧바로 오리온 컨소시엄 측에서 받아쳤다. 7천억, 8천억, 1조. 가격은 순식간에 조 단위를 넘어섰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오리온 컨소시엄의 자금력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는 이 경매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키메라의 진짜 가치를 생각하면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정보가 필요했다. 박태준이 법정관리인 측에 제시한 내부 최저 입찰가. 그 가격만 알면 단일 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불러 이길 수 있었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몰래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마지막 데이터. 같은 시각 텅 비어버린 대명그룹의 회장 비서실. 오수진은 홀로 남아 마지막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최진혁의 메시지였다. 그녀의 얼굴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었다. 지난 2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복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박태준 회장이 직접 건넸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기밀 데이터가 담긴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고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았던 그날의 절망과 분노가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그녀는 암호를 입력하고 샤이머라 리저브 프라이스라는 이름의 마지막 암호화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데이터를 최진혁에게 보내기 위한 보안 서버로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끝났다. 박태준의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한편 경매장 근처의 한 오피스텔. 박태준 회장은 경매장에는 없었다. 그는 작은 감시실처럼 꾸며진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패배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기다리는 매의 눈이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로 이루어진 추적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 그가 오수진에게 건넨 USB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파이를 잡기 위해 그가 직접 설계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파일이 열리고 특정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는 순간 그 컴퓨터의 모든 정보와 웹캠 영상까지 이곳으로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한 부회장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가 스파이일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화면에 경고창이 떴다. 파일 접근, 데이터 전송 완료. 그리고 화면 한쪽에 작은 창 하나가 열리며 실시간 웹캠 영상이 나타났다. 박태준 회장의 숨이 멎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 속에 있는 얼굴은 그가 의심했던 부회장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던 그가 딸처럼 아꼈던 오늘 아침에도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며 따뜻한 차를 건넸던 그의 비서 오수진의 얼굴이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 부서져 내리는 듯한 깊고 시린 배신감이었다. 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그의 계획된 전략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그의 영혼에 가해진 진짜 죽음이었다. 같은 시각 경매장. 최진혁 대표의 휴대폰에 마지막 데이터가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당당하게 경매 패드를 들어 올렸다. 1조 5천억. 그것은 경매의 끝을 알리는 외침이었다. 카메라는 승리에 도취된 최진혁의 얼굴과 모니터에 비친 배신자의 얼굴을 보며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박태준 회장의 얼굴을 교차해서 보여준다. 덫은 작동했고 스파이는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처절한 패배의 맛을 하고 있었다. 경매가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넥소스의 최진혁 대표가 프로젝트 키메라를 포함한 대명그룹의 마지막 자산을 모두 낙찰받았다. 언론은 세대교체, 신흥 강자의 완벽한 승리라며 떠들어댔다. 박태준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박태준 회장은 오피스텔의 감시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경매 결과나 뉴스 속보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한 여자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오수진. 그의 수족이자 그의 딸이었으며 그의 배신자.
화면 속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차갑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컴퓨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분노보다 더 깊은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이 아니었다. 대명그룹 빌딩의 보안팀이었다. 아무도 회장 비서실에 들여보내거나 오수진 실장이 건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그는 직접 가야만 했다.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려야만 했다. 박 회장이 텅 비어버린 대명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섰을 때 그는 마치 폐허가 된 성으로 돌아온 늙은 왕 같았다. 복도에 걸린 그룹의 화려했던 역사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이제는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왕국이었던 가장 높은 층으로 향했다. 회장 집무실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오수진이 그의 개인적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완벽한 충신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박 회장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경매는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신지요?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낡은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방금 전 자신이 캡처해둔 웹캠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데이터를 전송하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오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완벽하게 유지되던 충성스러운 비서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에는 경악과 공포로,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차가운 체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알았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다. 배신당한 영혼의 나직한 신음이었다. 왜 그랬나, 수진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오 실장이 아닌 수진아라고 불렀다. 그 친근한 호칭이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10년이야.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었는데 왜? 오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존경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20년간 묵혀온 차가운 증오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10년이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저는 당신을 위해 2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그녀의 아버지는 작지만 혁신적인 섬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다. 하지만 그때 무자비한 확장 정책을 펼치던 젊은 시절의 박태준과 대명그룹이 나타났다. 대명그룹은 가격 덤핑 특허 소송, 핵심 인력 빼가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 아버지의 회사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당신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경쟁사 중 하나였겠죠. 당신의 제국을 위한 작은 희생양. 하지만 저에게는 제 아버지였고 제 가족이었고 제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 대신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의 눈앞에서 똑같이 무너뜨리는 것. 그녀는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당신이 20년 전에 제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박 회장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개인적인 배신감에 대한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흐릿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끔찍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그 작은 섬유 회사를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당시 그의 성공 가도에 걸림돌이 되었던 수많은 회사들 중 하나. 그는 그 회사의 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눈앞에 배신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무자비하게 내뻗은 탐욕의 칼날에 세우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혼을 마주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가해자이기도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기괴하게 뒤섞인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복수의 화신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회장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수진의 고백이 남긴 증오와 슬픔의 잔향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은 뒤 오히려 후련한 표정으로 박태준 회장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었으며 이제 그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저를 경찰에 넘기시죠. 제 복수는 끝났으니 미련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박태준 회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분노해야 마땅했다. 평생을 바친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은 배신자이지 않은가. 그는 전화기 한 통으로 그녀의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낡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그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게 패배한 것이었다. 눈앞에 이 영리하고도 독한 여자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그녀의 증오는 자신의 젊은 시절 무자비한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내가 괴물을 만들었구나. 박 회장이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깨달았다. 여기서 그녀를 처벌하는 것은 그저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것일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진리였다. 그는 지친 눈으로 수진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대명그룹의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헌신적이었던 인재였다. 비록 그 동기가 복수심이었을지라도 그녀의 능력만큼은 진짜였다. 마침내 박 회장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제안은 수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최진혁이가 사들인 프로젝트 키메라는 사실 미완성 버전일세. 수진의 눈이 커졌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진짜 핵심 기술과 최종 설계도는 아직 내 손에 있네. 파산 신청을 하기 전 내 개인 명의로 이미 빼돌려 두었지.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야. 제국을 잃었지만 미래를 잃지는 않았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자네를 경찰에 넘기지 않을 걸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를 망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지. 나도 틀렸고 자네도 틀렸어. 그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지 않겠나. 회장과 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봤던 두 사람으로서. 우리의 실수와 상처 위에서. 이번에는 무언가 올바르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보는 거야.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던 증오와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이 예기치 못한 용서와 제안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이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살아왔는데 그는 이제 그녀에게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극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1년 뒤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TJ 파트너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박태준의 태와 오수진의 진을 딴 이름이었다. 사무실 안나이가 들어 이제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는 박태준과 예전의 차가움 대신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의 오수진이 새로운 기술의 설계도를 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실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복수는 오직 폐허만을 남긴다. 그러나 용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된다. 무너진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상처 입은 두 영혼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대신 다른 미래를 만들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마도 진정한 의미의 승리였을 것이다.